오늘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다뤄볼까 하는데요. 성생활을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중년 노년기의 건강한 성생활은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일부에서는 20대, 30대도 아니고 시니어가 무슨 성생활이냐고 민망해할 일이라고 치부하기 쉽지만 현실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성생활의 연장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흔히 중년 이후가 되면 성기능이 떨어지고 성에 대한 욕구까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오해인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시니어들이 성생활을 즐기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60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해당되며 대한임상노인의학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60에서 64세는 84.6%, 65에서 79세는 65%가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특히 80대의 36.8%도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성에는 정년이 없다고 할 만큼 60대의 절반 이상이 80대 시니어도 30%는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조금은 놀라운 수치이기도 한데요. 이는 중년 노년들이 성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년의 성생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신체적 노화로 젊었을 때보다 성기능 역시 힘이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 정상적인 성생활이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약물이나 무분별한 성기구 등을 찾기도 하고요. 성생활을 하는 노인 중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매한 노인은 60%가 넘지만 그 중에서 20% 이상은 무허가 제품을 구매하여 혈압 상승, 안면 홍조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어서는 콜라텍에서 밤새 놀아도 다음날 멀쩡하게 일어나서 출근도 하고 100m도 전력 질주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처럼 체력이 따라주질 않는데요. 노후의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몸의 변화를 인식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50대 이후에는 그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남녀 모두 갱년기를 겪으면서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때 성적 위축이나 자신감이 결여되기 쉬운데 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젊어서처럼 자주 또 오래 유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현재 상황에서 현명한 관계를 위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나 신혼 때는 서로 눈만 마주쳐도 바로 불이 붙으셨을 텐데요. 나이가 들고 중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웬만하면 뭘 하더라도 반응이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삶에 대한 스트레스와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의 성생활을 만족스럽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이 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노년의 성관계가 상대의 벗은 몸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면서 당장 발기가 되고 파트너와 키스만 해도 정신이 몽롱해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점이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젊어서는 거칠고 자극적인 음식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음식은 몸에서 받아들이질 못하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노후의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사랑을 나눌 때도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성생활 목표가 단지 성기 결합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사비비주의 좀 더 자극적이고 과도한 성욕구에 치우쳤었다면 노후에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해선 성관계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친밀감 형성인데요. 노후의 적극적인 성관계는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보다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후의 성생활은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서로 대화를 통해 계획된 성관계를 갖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 노년의 성관계는 아무래도 감각이 점점 둔해지고 아내와 남편에게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고 색다른 자극을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익숙한 애무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한 섹스토이를 함께 사용하고 때로는 에로 영화를 함께 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전에 하지 않던 야한 농담도 상대가 불쾌해하지만 않는다면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혀 가보지 않았던 모텔을 이용해본 노년의 부부들이 꽤 만족해하는 건 그 때문인데요. 중년 노년기 남성과 여성 모두 성관계를 갖기까지 시간이 전보다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포옹과 키스 그리고 관계 중에 솔직한 느낌 공유 등으로 정서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간 해보지 않았던 낯선 자극을 준비하기도 하고 편안한 익숙함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
젊은 커플이 누리지 못하는 오래된 부부만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동네 아주머니에게 성욕 많은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틈만 나면 몸을 더듬거나 잦은 관계 요구와 자극적인 성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신체적으로 건강한 시니어들이 늘어나다 보니 남성 중심적인 성관계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과도한 요구를 하면 자신을 단순히 욕정을 풀기 위한 대상으로만 생각하나라는 찝찝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노년의 신체 변화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부족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들은 아내의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은 갱년기가 되면 폐경을 경험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저하되게 되는데요. 이런 신체 변화를 단기간에 경험하기 때문에 갱년기 이후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한 질건조감과 성교통, 반복적인 지렴 등의 신체적인 변화는 부부관계를 기피하게 하고 성욕 저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폐경 이후 여성의 몸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폐경이 되면 여성의 성기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폐경 이후에도 개인차는 있겠지만 주변에서만 봐도 활발하게 부부간의 성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들은 무조건적인 요구보다는 호르몬의 변화로 달라진 아내의 성적 흥분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성들은 남편이 젊어서처럼 발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성욕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여성과 달리 고령이라 할지라도 생식 능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도 있지요. 남성 노인의 약 70%가 정상 성인과 비슷한 수치의 성욕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이는 시니어 남성들 역시 젊은이들과 비슷한 성욕을 가지고 있으며 성생활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욕구를 늙어서 주책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한다면 남편은 남성으로서의 존재감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 자신감을 잃고 우울감에 빠지게 될 텐데요. 이처럼 서로의 신체 변화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성생활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관계는 뇌기능을 향상시켜줌으로써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60세 이상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단어 회상 능력 등 뇌기능이 최대 23%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뇌기능 향상은 치매 예방뿐 아니라 노화와 건망증 진행을 억제합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성생활은 세포 내 산소량을 늘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노후의 우울감이 개선됩니다. 나이가 들면 은퇴나 자녀의 결혼 등의 변화로 우울하기 쉽습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뇌에 엔돌핀을 분비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서 우울감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전립선 질환을 예방합니다. 남성의 경우 성생활을 하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고환과 음경 위축을 방지하는데요. 또 테스토스테론은 약해진 뼈와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여성의 경우 늘어난 에스트로겐 분비량으로 인해 골다공증이 예방되고 질의 세균 감염을 막아 여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피부 건강이 유지됩니다. 성생활로 인해 분비되는 성호르몬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스코틀랜드 로열 에든버러 병원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사람은 또래보다 피부가 평균 10년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남성 발기부전을 예방합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정상적인 발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건강한 성생활은 노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 챙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걸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순 없겠죠. 그리고 노년의 성행위는 흔히 복상사라고 하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성생활로 인한 복상사의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은 심장병 환자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신보다 더 젊은 여성과 혼의 정사를 갖는 남성들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기생이 자신을 찾는 손님들마다 연쇄복상사를 시켜 죽음을 당했다는 일화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주체할 수 없는 흥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오래된 부부나 연인 사이에 웬만해선 이런 자극은 일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한 욕구는 젊었을 때와 다름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를 꾸준히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노후의 성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남성의 경우에는 활발한 성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해 고민하는 시니어 남성들이 있습니다. 원활한 성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로 꼽는 것이 발기부전인데요. 이런 경우 흔히 남성 갱년기를 탓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혈관 이상에 있다고 합니다. 당뇨나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전립선 질환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의는 100세 시대가 되면서부터 혈관성 발기부전은 먹는 약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경험에 따르면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해 완전히 발기가 된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심지어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발기가 된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폐경기를 겪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져 성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제일 큰 문제점으로는 질의 윤활액 분비가 줄어들어 질 건조증이 심해져 성교통으로 인해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 윤활제나 질 내에 여성 호르몬을 투입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오히려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고 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질 윤활제는 성생활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의 해결책으로 충분하게 사용함으로써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극 권고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노년의 성관계에 있어서 크게 나타나는 문제는 남성은 발기부전, 여성은 질건조증인데요. 말씀드린 방법처럼 약물이나 윤활제 사용 등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치료 외에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노후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남녀 모두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걷기와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성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문을 조이는 케겔 운동은 성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골반 근육 강화에 효과적이어서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대변을 참듯 항문 주변 근육을 조였다 풀어줬다 반복하는 것으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성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노화로 인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해결방법을 적용한다면 더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갱년기를 거치면서 몸과 마음이 허약해지는 노년기이지만 성생활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성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뿐 아니라 젊음까지 되찾을 수 있는데요. 성생활을 즐기는 시니어들을 주책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인식들이 시니어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 부부간의 성생활 문제에 정답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좋으면 자주 할 수도 있고 서로 원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또는 평생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부부간의 성생활은 건강과 일상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요소입니다. 또 너무 과도하면 건강에 무리가 가겠지만 적당한 정도에서의 성생활은 분명히 노년에 큰 시너지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배우인 존 베리모어는 성생활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적은 양의 시간만을 차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곤란함을 야기시키는 것. 그만큼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겠지요. 여러분들은 모두 당당한 노후의 성생활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이신가요? 아무에게나 잘해주시지는 않나요? 혹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잘해주고 계신다면 오늘의 지혜를 반드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 하다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왜 아무에게나 잘해주면 호구가 되는지, 인간관계에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에게나 잘해주지 마라.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호구가 된다는 말이 있다. 말은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을 가려가며 선택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어떤 이인지 정확히 알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다 주고 그를 전격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을 들어주어서는 안 되리라. 우리는 자신의 선의를 남용하는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선의를 베풀 때는 상대방이 그 선의에 감사할 줄 아는지를 제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무분별한 선의는 오히려 우리를 쉽게 상처받게 하고
이용당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지혜로워야 한다. 선의를 베풀기 전에 상대방의 성향과 과거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우리의 선의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길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타인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서는 결코 타인을 진정으로 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에게 선의를 베풀 때 상대방의 진심을 헤아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이 상처받고 이용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에 대한 선의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남들과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해서 혹은 나에게 독특한 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내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것인지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남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내가 알 수 있는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어떻게 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안다는 것도 그저 내 오만한 생각일 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모르는 일을 가지고 자꾸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뿐더러 나에게 악영향만 미치는 행동이다. 만일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그 사람 마음속의 문제고 자유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남의 권리에 내가 자꾸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내가 못나서 그런 줄 알고 우울해진다. 이건 남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남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저 한번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돌아보아라. 내가 생각하기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 인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세 번째, 남이 하는 조언을 다 듣지 마라. 남이 제 멋대로 하는 충고를 신경 쓰지 마라. 내 인간관계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고민들을 부모나 형제자매 혹은 배우자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들의 조언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사람들의 조언은 좋은 것만 취하고 맞지 않는 것은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법으로 잘못된 충고를 전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나에게 조언해준 상대방의 마음이 고마운 나머지 그 말도 안 되는 충고들마저도 대부분 수용해 주려 하지만 그 말들에는 어폐가 있다. 그들은 얼핏 듣기에는 그럴싸하며 너무나도 이치에 맞는 말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느니 저렇게 살아야 한다느니 하며 쉼없이 입으로 충고하기 바쁘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다. 이 세상에 남의 뜻대로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정말 나를 위해 준다면 그저 내 선택을 존중해주고 스스로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게 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의 사람들은 사랑과 우정 혹은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남에게서 선택할 권리를 뺏어버리는 폭력을 말 한마디로 쉽게 해버린다. 만일 사랑의 방향이 쌍방이 아닌 한편의 일방적인 행동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런 관계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네 번째, 친구가 많다고 좋은 인간관계는 아니다. 친구가 많아야만 인간관계가 좋은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기 마련이다.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90% 이상의 사람들은 안부 문자 정도만 주고받거나 아예 연락도 안 주고받는 그런 인간관계에 불과하다. 더 이상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의 숫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친구의 숫자가 많으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친구의 숫자가 적으면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친구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말 인간관계가 좋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마당발이라 불리고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인맥이 많다며 부러워한다. 하지만 이렇게 숫자만 많은 어중이 떠중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아는 사람의 양이 아닌 사람의 질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친한 친구가 많은지로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재단해버린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는 결코 사람의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그 수가 몇 명이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맞는 사람이면 된다. 그 사람이 꼭 친구가 아니어도 된다.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도 수많은 친구들보다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은 친구의 수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나를 떠나가는 사람을 잡지 마라. 나를 싫어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건 그 사람 사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많은 사람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써야 하는 법이거늘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관심을 사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쓸데없이 연락만 주고받는 인간관계의 사람들보다 진짜 내 사람에게 시간을 더욱 투자하고 그들을 챙기는 데 집중하라. 정말 소중한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운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 놓고도 다른 인맥을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인맥 100명보다도 지금의 소중한 가족들과 친구를 챙긴다면 당신의 인생은 더욱 윤택해질 것임을 명심하라. 5번째, 외롭다고 아무하고나 친구하지 마라.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이상한 사람들만 아는 것보다 100배는 좋은 일이다. 내 인간관계가 외롭다고 혹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다 해서 아무하고나 친구하지 마라. 아무나 만나다가 사람을 잘 못 만나게 되면 내 모든 인간관계와 인생마저도 한순간에 어그러지기 마련이다. 정말 좋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 사람의 주변 사람을 봐라.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옛말에 따르기를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본다 했다.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벗이 의롭다면 그 친구가 정의로울 것이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러운 것이 당연하다.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듯이 그 사람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그 친구를 나타내는 법이다. 누군가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거든 그 장점이 나에게도 있는지 살펴보아라. 만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해야 내 자신에게 보탬이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이다. 또한 남의 말을 듣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오로지 내가 직접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만 한다. 남의 말로 사람을 판단하려거든 무조건 나의 눈으로 한 번 더 살펴보라.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참인지 아닌지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등 뒤에서 남이 말하는 것 따위는 얼마든지 와전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시선이 들어가기에 다른 사람과는 맞지 않더라도 나와는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야만 한다. 6번째, 남의 평가는 무시하라. 남이 인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족하고 떳떳한 자기의 삶을 살아라.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진다. 하지만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을 버리면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그만큼 가벼워진다.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진다. 실제로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남 부럽지 않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 오직 자기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게 된다. 남에게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실망한 표정에 걱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내 삶을 남에게 저당 잡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인정은 오로지 그 상대방의 기준일 뿐 나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남이 하는 칭찬에 으쓱하지 말고 비난에 쉽게 흔들리지 마라. 그저 그건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남의 의견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기다. 왜냐하면 그들도 불완전한 개인일 뿐이고 완벽한 사람일 수가 없다. 또한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므로 칭찬이나 비난은 언제든 변하기 마련이다.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므로 내 인생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없다. 아픈 것을 남이 대신 아파할 수 없고 돈이 없다고 대신 벌어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집착 않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는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한다. 이런 생각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보면 덧없는 것이 정말 많이 보일 것이다. 타인에게 나를 인정받으려는 노력,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남 신경 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남으로부터의 독립에 눈을 뜨고 비로소 자립심이 생기게 된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정도 깊다고 한다. 이유는 자립심이 있어서 마음이 항시 차분하며 안정되어 있기에 타인을 존중할 줄 알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이다. 7번째, 인간관계 때문에 내 신념을 굽히지 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의 이해를 받기 위해 신념을 굽혀가며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신념을 굽혀가면서까지 얻어야 할 인간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그들의 인정 따위는 쓸데가 없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타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나머지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로 나를 가르치더라도 반박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그저 무시하라. 왜냐하면 애써 반박한다 한들 서로의 기분만 상할 뿐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은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지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다. 외부 상황이 바뀌어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성격이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거기에 애당초 타인의 견해 따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역시 대부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가볍고 얕은지, 개념이 협소하고 신조가 천박한지, 견해가 왜곡되고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알면 타인의 견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그런 자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하찮은 생각들이 있는지 알고 모두가 하는 말이 때로는 얼마나 하찮게 들리는지 경험으로 알면 타인의 견해 따위는 굳이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자존심을 굽혀가며 이해를 구걸할 필요가 없다. 쓸데없이 타인의 의견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한 귀로 흘리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에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8번째, 다른 사람 말고 가까운 사람부터 챙겨라.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그저 표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지 마라. 아는 사람들이 많고 사교적인 것은 장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는 남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남에게 맞춰 산다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 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나의 천성과 맞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차라리 이롭다는 것을 명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우선순위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야 하는데도 나와 관계도 별로 없고 거리감도 있는 사람에게는 더 공손하게 행동하려 한다. 내 가족에게는 막대하면서도 남에게는 쩔쩔맨다. 지금이라도 가까운 내 주변 사람을 챙겨리. 나와 맞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맞춰가며 잘해줄 필요가 없다. 성공이라 함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러한 법이다. 인간 됨됨이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법이고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9번째, 한번 내 사람이 됐으면 의심하지 마라. 의심스러운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주변에는 그 사람 말고도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만약 사람을 쓰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결코 의심하지 말라. 지나치게 믿으면 기만당할 수 있지만 충분히 믿지 않으면 고뇌 속에서 살게 된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들도 진심으로 대할 것이고 누군가를 훌륭한 사람으로 대하면 그들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신뢰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들을 계속 신뢰한다. 신뢰하고 가끔 실망하는 것이 영원히 불신하고 가끔 옳은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사람을 쉽게 말돼 한번 믿었으면 그들 스스로 가치 없음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전력으로 믿어주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그리고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행색이나 능력 등을 따져가며 사귀지 마라. 좋은 사람을 내 사람으로 얻고 싶다면 출신 배경을 따지 마라. 출신 배경이 변변치 못한 사람 중에도 능력과 인덕을 겸비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출신으로 그 사람을 단정짓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할 행동이다.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 성장 환경 덕분에 처음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능력과 학식을 두루 갖춘 인재라도 그 출신 배경 탓에 미처 두각을 나타내기도 전에 사회의 하층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운 극빈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빈곤이나 낮은 출신 배경은 사람의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출신으로 사람을 판다 하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결국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외부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일을 그르치지 마라. 10번째, 싫은 소리도 때로는 하라. 모든 것을 상대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고 웬만한 문제는 내가 싫더라도 남한테 안 좋게 보일까봐 어떻게든 좋게 넘어가려 하고 관계에서 생길지 모를 다툼을 최대한 멀리하려고 노력한다. 사람인 이상 자기 관점이 있지만 남과 트러블이 생길까봐 내 주장보다는 양보를 우선시하고 내 이득보다는 집단을 위한 희생을 선택한다. 남에게 양보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맹목적으로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마라. 남에게 맞춰주는 사람처럼 보이되 내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양보하지 마라. 자기가 정한 선을 넘는 순간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싫은 소리도 가차없이 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남들과의 관계에서 이용당하지 않고 대등한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만 한다. 내 기준을 넘어섰고 내가 아무리 참아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그 누구보다 냉정해져야 한다. 일말의 망설임 없이 선을 넘은 사람에게 경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의 태도가 바뀐 것을 보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만일 계속해서 선을 넘는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만 한다. 당신이 그동안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넘어간 것은 당신이 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맞춰준 것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 누구도 남을 위해 살 필요가 없다. 그저 자기가 편하기 위해 남에게 맞춰주는 것일 뿐인데 그러한 호의가 내 선을 넘는 것으로 돌아온다면 그때도 맞춰줄 필요는 없다. 인간관계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은 무엇보다 사람으로 인한 감정 소모를 누구보다 잘 관리하고 있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조건 맞춰주기만 한다면 무지막지하게 감정 소모가 될 것이고 결국 그 인간관계는 산산조각 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 받기 싫다면 내 선을 계속해서 넘나드는 자격 없는 사람에 대한 감정 소모를 최대한 줄여라. 이런 경우 없는 사람을 잡으려고 허심 쓰지 말고 진짜 내 사람과 어울려라. 관계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 의지하지도 진심을 쏟지도 않고 더불어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성질을 부리는 법도 없다. 그저 나와 맞는 사람과 어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정리하면 된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까 걱정하여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가져가기에 내 인간관계가 힘이 든 것임을 명심하라. 왜 당신만 남에게 맞춰가며 힘들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는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는 나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관계를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이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지고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행복한 인간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자기 주도적인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의 인간관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